동지들이 계시는데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바로 받아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그냥 손 들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분께 위원장 사무총장도 두 분께 네, 1, 2번 위원장 후보님께 어떤 분이 답해도 좋으신데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본인 소개를 먼저. 네, 저는 사무연맹 부위원장 김호정입니다. 미리 담당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비정규직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 얘기를 하면 비정규직 투쟁하면 굉장히 오래 가고 그다음에 열악하고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열심히 해야 된다. 비조직, 비정규직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용어 자체도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쓰시다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그 다음에 불안정 노동과 안정 노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도 좀 되고 예를 들면 비정규직은 급여가 낮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죠? 정규직, 솔직하게 대공장 사업장들 정규직 잔업특근이라도 더 달아서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심리로 이제 갑니다. 그 속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많이 실종을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님들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저는 명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서 인간이 들어가면 정규직 비정규직 인간의 문제를 들어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또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들어가면 이 노동시간 문제는 줄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계속 이제 뭐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그 화두가 계속 생존권적 요구로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 투쟁하니까 비정규직 투쟁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 열악한 노동자들 조직하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강한데 거기로부터 그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 노동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볼 수는 없겠습니다. 좀 떨어진 문제인데 그래도 질문이 나와 제가 그냥 추가 질문을 할 걸 그랬습니다. 예.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양 후보님들께서 절도 있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개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이게 비정규직 차별적 해소, 정규직화 문제에 연관돼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게 비정규직 운동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EBS에서 그 다큐 프라임이라고 그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말하다라는 이제 쭉 기획시를 자본주의 문제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의료, 노동, 복지, 주택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 노동 분야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자이지만 정규직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자들이 현재 정규직 일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급여가 세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은 정규직으로 있는 노동자보다 급여가 센 급여를 받으면서 뭐 몇 개월 활동하고 또 일하고 다른 곳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좋은 모델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가냐면 그쪽 같은 경우는 재원 문제예요. 국가하고 기업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임금을 더 많이 주는데 그 임금에 대비해서 국가하고 회사가 기업이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과 관련해서 물론 그들이 워낙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당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소득이 있건 없건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도 바라보자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당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문제는 현재 현대자동차처럼 정규직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동사의 재편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면 그것만이 꼭 정규직화하는 것이 유일한 꼭 해답은 아닌 것 같고 불안전 노동 관련해서 어떻게 이 불안전 노동 사회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 속에서 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다른 자신의 삶의 방향 속에서 어떤 삶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향 가치를 통해서 노동사회를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합니다. 지금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되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5월 1일 노동자의 기념도 8시간 노동을 위한 필요기념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들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고용이나 복지나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는 측면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8시간 노동을 쟁취한 지가 좀 됐는데 전체적인 현장에서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게 1일 8시간, 주 40시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내용들로 그래서 일정 정도 삶의 질이 좀 나아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의 접근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논쟁은 현행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정규직 노동, 비정규직 노동이 너무 차별이 심한 거죠. 정규직화하는 길만이 사실 이거를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죄송한데 오늘 부회장 후보님들이 요 지금까지 쭉 드리기는 시간 관계가 있다면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신 동지들 중에도 있지만 그동안 많은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을 각급 조직에서 해오는 동지들 통일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력과 재정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도대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이 자원과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펌프카 조직으로 따지면 건설이 제일 잘 하겠죠. 건설 노동자가 제일 잘 알고. 그런데 각 지역본부별로 펌프카를 건설로 좀 하는 걸 도와주라 그러면 이제 지역본부 입장에서는 펌프카도 가야 되고 산해하층도 가야 되고 유통도 가야 되고 이걸 몸쪽일 수도 없고 지역본부 미비사업 담당자는 한 명인 것이고 게다가 그 한 명은 미비사업만 담당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도 또 겸임하고 있고 이런 현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이런 그런 틀을 좀 넘어서 자원을 좀 집중하고 지역이든 산별이든 조직화에 유능하다고 그동안 평가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이 정파적 색깔이든 운동의 역사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 친구는 저거 하나 참 끝내주게 잘한다. 조직화는 이런 역량들을 좀 뭔가 끌어모은다든지 조직을 유연하게 좀 구성해서 그런 태스크포스든 뭐든 뭔가 하나 집중해서 산별이 하되 총연맹이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이제 아까
이가변 강진수 후보자 쪽에서는 지역본부의 강화론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본부 강화와 함께 이를테면 뭔가 집중점이 있어야 지역본부도 이것이 그러니까 지도력을 가지고 관철이 되고 뭔가 성과라도 나는 점 그런 점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그리고 백석근 전병도 후보조에는 그 조직화 전략 사업본부라고 하는 게 뭐 이제 그런 구상인 거지. 그러니까 3기 전략 조직화를 들어가야 되는 3기 전략 조직화와 관계는 이게 사업본부 체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3기 전략 조직화와는 별개로 좀 가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각각 좀 전략 조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고 답을 듣고 그리고 이어서 표에서 뭐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받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석근 후보자 쪽에서 먼저. 지금 3기 전략 조직 사업은 9월이면 기금이 끝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3기를 준비하려면 기금 중심으로 해야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지점입니다. 과연 지금 민주노총이 이 현실적인 조건에서 또다시 10,000원씩 50만이 거둔 50억이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모을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도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을 거고 사업의 실효성, 평가 제대로 했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제는 일상적인 사업에 제가 아까 받아들이자고 하는 게 지금 이 1기, 2기 조직사업에 대해서 특징적인 걸 보면 각 산별 지역본부들이 제기하는 프로젝트성 사업을 받아서 심의 의결해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조직사업이 이걸 좀 지향해야 된다. 민주노총이 전략이라고 한다면 조직화의 전략이 민주노총 전략을 짜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사업에 근거한 사업을 배치하고 그 사업에 따르는 예산과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법이 지역본부, 산별이면 산별 여기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배정을 하는 그래서 산별에서도 사람을 내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사람 내고 예산도 같이 책정해서 확대되는 그리고 결국은 조직의 관리 시스템으로 가면 산별로 가겠죠. 지역본부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본부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인데 지역본부는 민주노총이거든요. 산하조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본부와 그 지역의 산별의 지역본부든 지부든 이런 부분하고의 시스템적인 역관계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지금 그 전략 사업본부들 내에서 좀 논의를 해서 가져가자. 그래서 3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체들 이때까지 사업을 해왔던 주체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진짜 기금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조직 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내에 9월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6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두 조직의 미조직 사업과 비정규직 사업은 표현이 확연히 다릅니다. 비정규직 사업은 정규직 사업이 보는 결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미조직 사업은 오히려 불요식. 막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고 뛰어들면 막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꾸로 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민주노총 내 이게 원활했었으면 이런 토론 굳이 했겠습니까? 평상시에 진행이 되어 왔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좀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었던 자본주의 대응 전략센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투쟁이 원활하도록 하는 사업 중에 미조직과 비정규직 사업 중에서 비정규직 사업은 정규직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크고 미조직 사업은 새로운 전략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변들의 생각들은 명쾌히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다 단위노조로 가면 정규직 사업장들이 손을 다 놓고 있고 기아에 가니까 기아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데 그냥 정규직 되는 건 안 되고 우리 쪽 사람을 받아주라고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통제도 못하고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되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로 가면 우리 정부 정규직화 시켜라. 법적으로 됐다. 이게 다 위원회에서 다 달라요. 이 연맹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민주노총 내에서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세우고 연맹은 수행하고 집행해야 되는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같이 짜고 정리가 되면 따로 근데 이 연맹에서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지역에 가면 지역에 있는 단위 노조에서는 정규직 노조들이 불편하지 않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 힘 안 닿는 만큼은 안 하는 거고 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거 정문 통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이 정도만 해주고 협상은 너가 하되 마지막에 도와주고 압력 넣는 거 이 정도로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도록만. 이게 아니라 중앙회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더 핵심으로 돌아가 보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름이 87년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초창기에는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라는 말도 없었고 이게 왜 생겼냐 하면 분배의 구조가 바뀌니까 이 분배의 구조에 위기를 느낀 자본들이 만들어낸 각종 대응 전략이었어요. 타임오브 역시 마찬가지였고 거기에다가 뭐 청주 컨설팅 만들어서 붙이고 안기부 권력 그 다음에 노동부까지 해서 3자 회의체계 내 구성해서 노조 탄압 전략을 만들고 있고 근데 우리는 민주노총 중앙이 그런 대응에 준비하기보다는 각 자기 조직 그리고 각 민주노총이 그저 해야 될 추구할 방향 하나만 정해놓고 거기만 목매달고 있었지 총체적인 대응을 거의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 해답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서 답을 만들어야 돼요. 단위 노조별로 따로 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에 명쾌한 답은 하나로 만들어서 연맹도 이걸 위해서 띄고 단위 노조도 그게 아닌 건 안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집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각 단위 노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총연맹의 역할이라는 것이 싸우는 구심이 딱 돼서 한 가지 방향을 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을 못했다는 게 가장 문제라서 저는 미조직 문제의 방향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방향을 명쾌히 정해서 전달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어느 기평부가 되더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현장에만 저 있어서 민주노총이나 지역본부 현재 그 사업 그 기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활동하다 보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하다 보면서 느꼈던 고민은 민주노총 기금이 재정이 열악한데 이거 어떻게 모을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조합원들도 대운전 제가 대운전에 속해 있습니다. 조합비를 떼는데요. 1,000원, 100원 이거 인상하는 거에서 별 문제 제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조합비 1%에서 1.5% 뭐 이렇게 하면 막 문제제기 하겠죠. 근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문제 있죠. 투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주노총이 조합비를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시각이나 이런 거에서 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뭐 100원 인상이나 1,000원 인상 뭐 이런 거에서는 볼 문제 없을 것 같고 제가 듣고 싶었으면 민주노총의 단위사업장 간부들 포함해서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쌍문차 동지들을 후원하는 CMS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간부들이라고 한다면 저 기금이 없으면 많은 정도의 하루에 그 CMS를 할 수 하거든요. 그 민주노총 내 특별 CMS 기금 만들어서 그 정도의 기금을 가지면 10,000원이면 40만 명 기준으로 따면 4억인가요? 제가 한 달에 수정되게 그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투쟁 사업자 문제나 이 비정규직 조직하는 사업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결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 간부라고 한다면, 대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싶을 나중에 대의원대회나 아니면 사업소에서 제안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계속 추가하실 게 없으면 말씀해 주시거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잠시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후보님도 토론자니까 말씀하시죠. 방금 40만 명이 많으면 40억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합니다. 너무 꿈이 크고
40만 명이 많은 수만 낼 수만 있으면 민주노총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꿈같은 민주노총이 한번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 중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제게 매일 기회가 해필이면 또 이렇게 왔는데 제가 15년 전에 3월 30일에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올라와 보니까 사업계획서 다 짜져 있고 예산 편성 다 돼 있습니다. 새롭게 뭐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차기 대의원대 열리 전까지는 아무것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예산도 새로 짜야 되고 막 편성도 우리 말로 그새 뻥뻥 쳤습니다. 그게 큰 축을 해서 투쟁하는 축과 정책을 개발하는 축을 이렇게 짜도록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투쟁사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빠르게 계산해도 한 달이 걸립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서 대의원대 공고 붙이고 날 잡아서 예산 편성 서약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출마하신 백석근 후보님은 작년부터 비대를 해오셨고 예산도 편성했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의 원활성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현재 집행관제로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 예산은 세부화는 짜지는 않았습니다. 예, 고정성 비용에 대한 부분 예산은 이미 그 상단자 TO도 있고 여기 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통째로 예산을 남겨놨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되는 쪽에서 요 부분을 짜면 되고 아마 대의원 대회 이 예산안이 그렇게 요번에 올라갈 건 올라가서 아마 이 세부안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이가명 1번 후보님께서 얘기해서 이런 문제점들은 비대위라고 해서 이걸 무시할 수 없어서 통째로 사업 예산은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서 다시 대연대 열어서 아니요, 이 부분들에 유임을 받을 당연히. 고정성 경기가. 그러니까 그날 우리 민주노총이 대의원대 형식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당선되면 바로 집행권이 넘어가는 걸로. 그럼 그 자리에서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다루게 돼 있거든요. 지금 안건 공지된 게. 그래서 이것을 안건을 하시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중앙위원회로 위임을 해달라. 그리고 이 내용은 전번 정기대의원대회도 이미 나갔습니다. 근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후로 미룬다 이렇게 돼서 요번에 안건 공지가 임원 선거하고 2호 안건이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이게 2호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마 나머지 이 정도는 좀 원활하게 되긴 하는데 사실은 작년 연말쯤에 10월, 11월쯤에 예산이 책정이 되고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게 안 됐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3개월 거는 짜서 집행을 네, 했고요.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업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산 투입과 실효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축 중에서 한 축은 투쟁하는 쪽인데 투쟁하는 쪽에 투쟁사업단 지금 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사업단이 축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축에는 미조직 사업과 비정규직 사업을 해왔던 원활하게 하던 사람들 축 하나 그리고 지역본부와 산별의 조직을 새롭게 대표하는 요 세 가지 축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축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저희들은 예산 문제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체력이 지금 적자가 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이게 체력이라는 게 예산이 인건비가 안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국을 축소해야 되는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혹시 고민하고 지금 현재의 실국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서 투쟁이 저희들은 왜 이렇게 체제를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게 되면 지금 축소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비대위에 올라서면서 지금 민주노총이 정해놓은 상근 TO에서 일정 정도 분들이 그만두시고 나갔습니다. 이제 집행관 너무 그래서 지금 TO가 좀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계속들 계실지 아니면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정도의 수준이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 없는데
이 지금 적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별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국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의 집중성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 특히 교육이든지 아니면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총국입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더 집중을 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들을 좀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뭐 이제 당선이 되시면 앞으로 전략 조직화 관련한 사업 및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해서 뭐 실국 체계가 어떻게 각각 이제 가지고 계신 공약이 있으니까 변화가 되겠습니다만 또 이제 곧바로 인선을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지요. 뭐 단위노조에서도 집행부 바뀌면 모든 부서 다 바뀌고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노동안전 관련한 건 좀 연속성과 전문성을 이 정치적 색깔이나 현장 조직 이 유무에 관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데에서 좀 검증이 그동안 좀 된 동지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사권은 어쨌건 규약상에는 총연맹 위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행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적어도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좀 별도의 고민들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꾸리든 뭐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를테면 새로 바뀌었는데 비정규직 실장님이건 아니면 전략조직과 센터장이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동지들과 소통이 잘 되고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동지가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처음부터 다시 이제 사업 설명해야 되고 개념 설명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 빠지는 또 그런 맹점이 있어서요. 그 점과 관련한 의견은 이번에는 뭐 사무총국이 바뀌고 민주노총이 사무총국 변화 없이는 민주노총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평가까지 지금 현장에서도 가부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사실 사무총국 동지들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제대로 사무총국을 운영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 생긴 게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해온 내용은 뭐 정파나 입장은 분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성 등에 관련한 문제는 어쨌든 총연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동조합 특성상 일정 정도 단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노총은 너무 일개 전문적인 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 업무 이외에는 또 못하는 동지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능력도 좀 배양하게 하는 고민과 함께 현장성을 갖게 하는 고민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저도 옛날에 사무총국 파견 나온 사무총국에서 뭐 사무처장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전문성 중심으로 해서 능력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드리면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갖고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전문성 있는 부분에 그 담당을 하고 있었던 단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생각들이 좀 전체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있다면 인사 문제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상설위원회 위원장들 파견해 주셔야지 민주노총이 상설위원회라도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장들까지도 파견을 받을 예정이 있는데 이게 민주노총의 재정에 대한 문제도 압박도 있지만 좀 전에 우리 오민규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지금 비정규직 사업, 특고 사업들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하면 그리고 파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칙적인 부분들이 확인될 부분들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아까 구상했던 전략사업본부에 얼마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역본부를 가보면 딱 정됩니다.
금속연맹하고 공공연맹만 선거제를 거의지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공공연맹하고 금속 합쳐가지고 민주노총 합쳐서 세 개가 단일하게 지역본부를 강화하는 안을 만들어서 상근자를 정리하면 다른 연맹도 사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건설연맹도 일부 있긴 하고 몇 명씩의 파견자 있긴 하지만 단일 대우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임금 체계도 새롭게 잡을 수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부산에서 지역본부에 그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그러면 미조직 사업에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조직이 연맹에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상근자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능력의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파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민주노총 내에 선거운동만 거의 10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해야죠. 민주노총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안 된 사람 그대로 두면서 민주노총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띄지 않겠지만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된다면 9년을 한 정파에서 했는데 한 정파에서 하면서 올라왔던 직책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조직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수반제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노총 살리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강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뭐 자르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순환 모직제를 이용해서라도 원활하게 민주노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생계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생계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직함을 가지고 민주노총 내에 올라오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 미조직 투쟁을 했던 동지들에게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자 미조직 투쟁하는 사람들 전 조합원의 간부와 의미가 조금 북쪽에 냄새가 나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사람들 전체를 간부화 시켜서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해체가 가장 이게 아마 그 제2체계에 민주노총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해야 하느냐 아니면 민주노총이 들어가서 예산 투입할 대목을 고민하고 함께 투쟁해야 될 연대가 아니라 함께 주체적으로 나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희들은 그 축에서는 사무총장이 가장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체계는 대표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사무총장이 들어가서 예산 편성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직접 투쟁에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직함을 다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민주노총 중앙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의견도 내고 그리고 싸우는 의견들을 합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첫 번째 주제에 포함시켰어야 될 내용인데 최저임금 투쟁이라고 하는 게요, 본래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전략과 전술이 대략 마련되고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따로 좀 떼어놨습니다. 일종의 이제 뭔가 구체적인 지점에서 동지들이 어떤 방향의 정책과 투쟁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점을 좀 여쭙기 위해서 적어봤습니다. 3월 20일 새로운 지도부가 지금 탄생하자마자 최저임금 투쟁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국민임투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최근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투쟁은 지난 10여 년 중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한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후보 동지들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내부에서 진행된 토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입장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정말로 민주노총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인상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희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저임금 투쟁을 그냥 임금 몇백만 명이 걸려있는 임금 인상 투쟁이다 수준을 넘어서 그 몇백만 명이 실제로 일부라도 조직화될 수 있는 미조직 조직화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투쟁이 조직화되기를 바란다. 지난 10여 년 평가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타겟을 향한 최저임금 투쟁, 예를 공단 노동자 최저시급 요구라든지 지역 최저임금 사업장 공동임투 등이라든지, 그리고 산별연맹에서도 이제 그 산별교섭에서 최저임금 다루는 산별이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동자 내부의 격차 축소 투쟁과 결합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만 올라서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률이 훨씬 높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격차는 또 더 벌어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금속노조 산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라든지 공공운수노조가 작년부터 이제 공동 정액 임금 인상 요구를 해왔죠. 아마 이제 자료에 드린 것처럼 올해 민주노총 임금 인상 요구안도 작년하고 약간 달라진 건 있습니다. 일단 중집에서 통과된 요구안은 전체 정액 인상인데요. 본래는 최저임금 투쟁할 때 우리가 작년만 해도 5,600원, 전체 노동자 평균이 50%, 올해 50% 적용하면 5,910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큰 타이틀로 했다면, 이제는 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건 최고 상위의 그 대기업 최장기 근속 정규직 노동자건 21만 몇천 원, 이거 제가 계산기로 209시간 두드려 보니까 시급 대략 1,048원 정도 나오는데, 모든 노동자가 이를테면 시간당 임금을 1,048원을 올리자라는 요구, 그렇게 해서 격차 축소를 해가자라는, 일단 그런 견해를 세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금속노조가 지금 6대 요구로 지금 입단협 요구안을 발송했을 때 금속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또 5,910원으로 50%로 또 잡혀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연맹은 총연맹이 있고, 또 산별은 산별대로 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알바연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가 봤을 때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주구장창 최저시급 1만 원 인상을 내걸고 싸워보자라고 하는 이런 청년들 그 조직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견해, 저희도 좀 더 이제 연대 임금 인상과 관련한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는 견해도 좀 많긴 했습니다만, 그건 각 후보진들 생각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에 걸려있는 노동자들 투쟁, 그런 노동자 투쟁으로만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나마도 올해는 그 주체들 투쟁 조직력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체가 되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발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공공석영지부에서 집단교섭 투쟁을 할 때 최저임금 인상, 대폭 인상, 1만인 서명운동에서 서명 받으면서 1,000원씩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집계를 내보니까 기아차,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 금속 경기와 경주의 부품사 정규직 노동자들 등등 해가지고 사무금융 쪽에서도 많이 정규직 노동자들 받아주셨고 해서 1만 명을 거의 채웠습니다. 채워서 경향신문 이면 하단 광고를 돈 1,000만 원 주고 낸 적이 있는데요. 집행부를 통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현장의 자발적인 활동가들을 통해가지고 받았었는데, 그 정도로 1만 명 받을 수 있다면 뭔가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하는데 당신들 최소한의 수고와 노력을 들여라, 서명하고 돈 1,000원 내고 1,048원 인상하는 건데 돈 1,000원씩 내고 그렇게 한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면 자기 노조 유인물 혹은 산별 유인물, 총연맹의 노동가 세계 이런 게 나왔을 때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고 한 번은 더 보더란 얘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임금 인상 투쟁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갖더라. 이를테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몇 프로 임금 인상하면 바깥으로 내세우기 참 어려운데, 최저임금 투쟁 같이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기 임금 인상 투쟁할 때도 좀 더 자신감을 갖더라.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그런 전략, 전술들은 어떻게 했는지 하는 의견들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후보진들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석근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부분 확인을 하기 전에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아마 있는데, 민주노총
2013년 임금 요구안의 첫 번째 부분만 잠깐 읽어보고 원칙은 이렇게 간다라고 한 부분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 임금 불평등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국을 따지면 1048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일단 이런 원칙 속에서 있고 매년 해왔던 최저임금 투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2년만 좀 잠깐 살펴보면 2011년 민주노총이 아까 국민인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면에 세우고 내용들을 가져갔지만 성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까지 이렇게 평가됐었는데 그러면서 그 반성적 측면에서 대안으로 좀 내섰던 게 법제화, 최저임금 법제화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작년에 좀 굉장히 사회적 이슈를 만들면서 법제화 직전까지 갔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개점 휴업 상태 비슷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법제화 내용을 보면 50%라고 하는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놓자. 올해 5,910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두 가지 측면의 접근들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 이번 조직적인 이때까지 흐름을 보면은 좀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작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이제 노총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노동 부분 대표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국민노총이 끼어들어오면서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조차도 파행으로 가버리는 이런 꼴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투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최저임금 부분의 장기적 방향에서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산업별 내지는 큰 업종별로 따져서 임금 가이드라인과 같은 부분이 되려면 산별 조직이 강화된 산별적 교섭 틀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추진이 돼야 된다. 전 산업, 전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일 노동자체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미치는 최저임금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각기 자기의 현실적 조건에 내재화되어 있는 부분. 참고적으로 지금 건설산업연맹의 프렌트건설노조는 이 부분을 임금 가이드라인을 갖고 임금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네. 직종이죠. 거기서 보면. 나는 용접사 얼마 이상. 그래서 얼마 이상인데 현장에 가서는 기능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해서 약까지 그 이상에서 형성되는 임금 체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건설산업에는 이런 부분들 사례를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장기적 부분이 이랬지만 올해는 이번에 공공석용지부에서 5,700원에 잠정 합의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늦어버렸죠. 사실은 1월부터 사업계획을 짜면 최저임금 투쟁들을 해나가는 기획안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총국 차원의 민주노총 총국 차원에서 아마 이걸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주체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요번 6월까지라도 그 이후 투쟁까지라도 아니면 요번에 국회를 통한 법제화 싸움에서라도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해서 올해는 좀 최저임금 대책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제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었고 90년 초에 민주노총이 생기면서 민주노총의 근본적인 색깔을 찾기 위해서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최저임금제였는데 이게 거꾸로 이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거의 그냥 마지막에는
망쳐서 통과시키고 끝내고 난 다음에 합의했다고 해버리면 우리도 같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최저임금위원회가 되어버렸는데 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오히려 알바에 대해서 만원 제기하듯이 만원씩 5천원씩 하면 12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8시간 매일 했을 때 그것도 정규직화 되어 있는 240시간을 줄 때 얘기고 안 받는 사람들의 얘기로 치면 토요일 다 빠지고 뭐 이럴 것 같으면 한 달 20일 정도 될 건데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 될 건데 이걸로 살 수 있느냐 못 사는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정규직 노조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사실 특별히 여기에 자기들보다 적게 받는데 이걸 돌리지 말고 관심도 없는 이 사업에 민주노총이 내 협상에 들어가서 욕만 얻어먹고 말 거냐. 차라리 그냥 욕 얻어먹을 바에는 시급 10,000원으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몇 개 우리가 설정하고 그 대신 10,000원을 못 주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주고 뭐 이렇게 예산을 딴 데서 끌어서 넣어가지고 최저시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금속유명 따로 내고 밑으로 아니 왜 노동자 똑같은데 연구소만 돈 들여서 따로 있다고 해서 그 연구소에 다른 의견이 왜 나오냐 이거죠. 한 연구소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들어가는 순간 발목 잡히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 정말 청소 노동자들 외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민주노총 내 사업장 중에는 이 사업장에 굳이 들어가서 싸움을 하려면 우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쟁을 해줘야 된다. 이건 투쟁을 제가 보기엔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해야 될 대상들을 직접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뭐 알바,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견 낼 수 있고 그 사람들 목소리를 담아 홍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홍보와 투쟁 주체가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이건 뭐 저도 꿈같은 얘기긴 하지만 2,500만 알바 비정규직 그 실업 이런 사람들에게 뭐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근데 싸우려니까 아무런 조직 체계가 없다. 우리가 해줄게. 11월 노동자 될 때 영만 국회에 이러한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밥솥 끌 테니까 밥 먹고 투쟁하러 오시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라면 비정규직 문제나 미조직 문제 그리고 알바의 문제를 그냥 임금에 국한시켜서 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구심이 되어야 된다. 조직화를 하려면 오히려 안 됩니다. 투쟁이 구심이 돼서 투쟁을 하고 있으면 조직화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의 최저임금의 방법과 내용은 획일적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예산 얼마 올리라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이야 이거예요. 5,100원이면 살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낮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얘기를 하느냐는 문제에 공세적으로 알바연대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투쟁하면서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예전에 했던 우리 방식을 바꾸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자 동지부터. 상당히 쑥스러운데요. 그 위총 1번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고 저는 원래 제가 기본소득 주창자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몇 년 전에 민주노총 연구원에서 자료를 냈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원래 민주노총 사회공헌 강화위원장 3년 하고 그래서 제 부위원장으로 공약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의 강화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비대위 하면 30회의 때도 제 의견을 냈었어요. 기본소득 관련한 투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고 불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임금 투쟁을 노동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본소득, 최저임금 이거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임금 투쟁과 관련한 계획서를 내야 된다. 단지 최저임금 투쟁으로만 투쟁을 하게 되면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주체자는 줄고 이 투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굉장히 왜소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현재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다 같이 우리가 쭉 민노총이 함께 살자고 했는데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토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논의하고 그 속에서 사회공공성 기본적인 이제 제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같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앞선 집행부가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계획을 낼 때 국민임투라는 그 이름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 논란이 좀 있었긴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최저임금 투쟁에 집중하자는 측면과 이 문제를 우리 민주노총 내부의 어떤 투쟁의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 확장성을 가지고 국민임투라는 이름을 걸었는데 그것도 사실 실패했어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국민임투라는 이름도 대다수 조직되어 있지 못한 이 사실 대중들은 임투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생소하고. 그래서 이름을 거는 것도 사실 그때 슬로건도 실패했다라고 그 당시 평가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뭐 1번 후보하고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최저임금 투쟁할 때마다 내들은 6월 달에 그 집중한 그 기간에 그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때려받고 뭐 협상하는데 뭐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결국 정권과 자본들이 최저임금이라는 뭐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인 것은 맞지만 그 취지에 정말 맞는가? 실제로 한 전체 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노동자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3%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한 11% 가까이가 실제로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근데 과연 그거보다 약간 상회하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6월달에 한시적으로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조직 내부로 보면 여성연맹이 주축이 되고 여성연맹의 인단투 중심에 민주노총이 이제 몸을 대는 그 기간에 집중하는 이런 방식의 여태까지 투쟁이었습니다. 사실은 민주노총 투쟁은 그걸 더 이상 넘어설 수도 없었고 그래서 뭐 재작년부터 뭐 조금씩 뭐 동참하는 분위기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 동지가 말씀했던 것처럼 뭐 몸을 못 대면 뭐 돈이라도 1,000원 모금이라도 해서 광고 정도 내고 하는 것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되는 것이고 저도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향은 그게 최저임금이라는 이 이름이 붙여지든 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든 좀 전면적으로 임금 체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민주노총이 새롭게 좀 판을 새로 짜야 된다.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일본 후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청년유니온이 하는 1만원 그 시급 1만원 투쟁이 더 효과적이에요. 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우리 그것보다도 더 못 따라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저도 이 분야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항상 최저임금 투쟁을 당면한 그냥 한 시기에 그냥 집중되어 있는 투쟁으로만 민주노총이 바라봐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고 그거 1.1% 뭐 2% 올려봐야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에 비교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구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방식은 정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대안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좀 고려하고 이후 방향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유니언이 알바연대. 알바연대요. 예, 주봉인 분, 예, 동지. 예. 그 최저임금을 그 법으로 정해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38개국 정도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제일 높은 걸로 최저임금 제도를 제일 높은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민주노총이 교섭에 들어가고 한국노총도 들어오지만 사실 저도 몇 번 들어가 보긴 했지만 피 터지게 싸워도 100원, 200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을 매년
2014년도 최저임금 6월달에 써와야 되는데 이것들을 전체 국민들의 최저임금제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입장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알바연대들이나 또 사실 그 24시 이런 데서 근무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를 정말 그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한국노총을 배제한다. 한국노총은 사실 뭐 최저임금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외에는 들어오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알바연대나 또 이런 우리 청년들, 또 민주노총 함께 이 문제를 전체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1년 농사꾼이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시가 똑같습니다. 6월달에 싸워서 내년 2014년 최저임금을 또 따내야 되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 후보를 보면은 최저임금을 뭐 3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묶어서 최대 뭐 12,000원을 올리는 이런 공약을 내버리는 게 있어서 사실 그거는 실효성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요구를 해도 경총이나 사용자들 그리고 노동부 이 친구들이 사실 이 최저임금에 관심 없습니다. 생생내기에 바쁘고 깎기 바쁘고 그리고 싸우는 노동자는 솔직히 아까도 우리 이상민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거의 다 뭐 청소 노동자들이에요. 그 의원에 가면은 뭐 날밤도 몇 번씩 까고 그랬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체 사이에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는 최대한 최저임금의 현실화, 사회의 현실화를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민주노총은 힘을 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